안녕하십니까. 일요일에 만난 사람의 함문호입니다. 요즘 주변에서 이야기하시는 내용들을 들어봐도 그렇고요. 방송 프로그램에서도 건강 관련 프로그램들이 부쩍 늘어났습니다. 가장 관심 갖는 화두가 바로 이제 건강이 아닐까 싶은데요.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얼마나 오래 사느냐보다 얼마나 건강하게 사느냐가 중요해졌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우리 지역민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한 분을 모셨습니다. 원광대학교 병원의 최두영 원장을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취임하신 지가 얼마 되지 않으셨어요? 네, 3월 11일. 네, 3월 10일 날 했습니다. 예. 어떠세요, 지금 기분이? 처음에는 좀 즐거움이 좀 있었는데요. 요새는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 이런 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예. 익산에 소재한 원광대학교 병원이 단순히 익산 시민들에게만 국한된 병원이 아니잖아요. 예. 근접한 군산이라든지. 저희 의료 지역이 군산, 서천, 최근에는 보령, 또 인근에 있는 김제 상당히 넓은 지역을 저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 병원장에 취임하시기 전에는 진료차장을 오래 하셨더군요. 네, 제가 한 6년 동안 저희 병원의 주요 보직을 했는데, QI실장, 또 기획실장, 이번에 이제 진료차장, 또 운이 좋게 이번에 병원장까지 이어서 하게 됐습니다. 예, 아무래도 그런 행정의 경험을 인정받아서 병원장에 이제 취임하시게 된 게 아닌가 싶고, 아무래도 다른 분들보다는 병원의 행정 관련된 업무들을 많이 해보셔서 병원장으로서 이끌어가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진료차장 하실 때하고 병원장하고 업무 자체가 좀 많이 다르시죠? 예. 네. 가장 중요한 게 제가 진료차장 했을 때는 2인자로서 보조 역할을 했는데, 지금부터는 모든 것을 최종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아마 취임이 얼마 안 돼서 실수도 좀 몇 번 했던 것 같습니다. 예. 각 과가 있죠? 예. 몇 개의 과로 구성이 되나요? 최근에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자급환경의학과를 제외한 한 35개 전 과가 저희 과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5개의 과 이외에도 이제 행정과도 여러 가지 분야가 있을 텐데. 한 30여 개 분야에서 총 한 65개 분야로 한 1,500명 정도가 같이 이렇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 취임하시고 취임사를 저희가 좀 들어봤습니다만 역시 상당히 기분 좋은 일이면서 어깨가 무겁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원광대학교 의과생 출신으로는 동문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지금 병원장에 취임을 하신 겁니다. 그렇죠. 근데 사실은 제가 저희 동기 의뢰 중에도 저희 대학 내에만 해도 저보다 더 유능한 교수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이번에 이렇게 선정이 된 것은 그동안 한 6년 보직여 동안에 직원들과 소통을 좀 잘하고 또 좀 친화력 있는 것이 많이 인정이 돼서 이번에 이런 중책을 맡게 된 것 같습니다. 예. 의사 선생님이니까 병원에서 이제 수술도 하시고 그러실 텐데. 저는 과가 소아청소년과에서 수술은 하지 않고요. 네,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여기 나오신 의사 출신 분들이 수술하실 때만큼의 집중력, 진지함을 가지고 방송에 나오셔서 오늘은 좀 편안하게 원광대학교 병원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상당히 빠른 나이에 빨리 병원장에 취임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서요. 네. 사실 지금 상당히 주위 의료 환경들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특히 저희 상급 종합병원이 전국에 43개가 있는데 앞으로 2, 3년 내에 지금 의료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면 몇 개는 문을 닫을 상황이 올 것 같은 그런 어두운 이런 전망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 대학에서 조금 젊은 사람으로 좀 더 패기 있게 또 역동성 있게 또 과거에 안주하지 않고 적당하게 이렇게 하는 주의를 타파하고 새로운 변화를 좀 일으켜봐라 하는 그런 책임감을 주신 것 같습니다. 원광대학교 의과대학 이제 1기생이시잖아요. 새로운 학과가 생길 때 우선은 좀 망설여지는 부분도 있잖아요. 기존에 이미 다른 의과대학, 전국대 의과대학도 있을 테고. 1기로 이렇게 그 학교를 선택하신 또 이유도 있으시죠? 그 당시로 돌아가면. 사실 저는 제가, 촌에서 이렇게 중학교, 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전주로 그냥 유학을 오게 됐는데 그 당시에는
대부분 저희 그 연령대 꿈이 뭐냐 하면 되게 법조인이었거든요. 저도 법조인의 꿈을 꾸고 전주 왔는데 막상 와보니까 제가 그 촌에서 느끼지 못했던 엄청난 벽이 성적도 쉽게 오르지도 않고 개인적으로 굉장히 힘든 고등학교 생활을 보냈습니다. 그 과정 중에 좀 법조인을 이제 포기하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뭔가 교수 쪽으로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고등학교 3학년 때 제가 좀 몸이 좀 안 좋아서 인근에 있는 약국을 계속 다니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약도 타먹고 그랬었는데 그때 그 약사님이 저희 또 고등학교 공교 선배님이셔서 그래서 이제 선배님이셨는데 나중에도 그때는 예비고사였습니다. 예비고사 끝나고 너 뭐 할래? 그래서 물어봐서 전 서울로 가서 교수를 하겠다. 이런 말을 했더니 너 그게 교수가 쉽게 되는 줄 아냐? 그래서 아마 온광대학교에 이번에 새로운 의과대학이 창립이 되는데 아마 네가 꿈을 꾼다면 훨씬 그쪽에 쉽게 길을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추천을 해줘서 그 계기가 됐습니다. 예. 선배님, 약사 선배님의 제안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졌네요. 예, 1기 졸업생이기 때문에 뭔가 혜택도 있고 아무래도 어려운 점도 있겠습니다만 혜택이 돌아올 가능성이 많죠. 근데 좀 어려웠던 것은 저희가 처음 1기로 출발하다 보니까 저희 의과대학은 되게 선후배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앞에서 공부했던 내용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달이 돼야 되는데 전혀 없기 때문에 저희 스스로 이제 공부를 해야 되고 그래서 처음 학교 다닐 때는 좀 힘들었지만 좀 그런 게 조금 또 좀 주체성이랄까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교수님의 꿈은 진작에 이루셨고 병원장까지 되셨으니까 잘 되신 지금 입장이 됐는데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교수의 꿈 특히 의대 교수의 꿈, 의사가 되기까지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까? 결정적인 계기는 저희 어머님이 이제 제가 본과 3학년 때 그 자궁암으로 좀 앓으셨는데 그때 아마 인근에 있는 모 병원에 이제 치료를 받는 과정 중에 의사 역할이 사실 그때 조금 그 병기가 좀 많이 진행이 되셔서 힘들다고 생각을 했는데 또 좋아졌었습니다. 그래서 의사 역할이 상당히 큰 걸 제가 피부로 느꼈고 또 하나 계기는 제가 인턴을 하면서 이제 그 당시만 해도 저희 병원하고 정신과는 따로 떨어져서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주말인데 의사가 한 명도 없고 저 인턴만 남아 있는데 갑자기 젊은 아가씨인데 갑자기 두드러기가 전신에 쫙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짧은 지식으로 그 내에는 이제 처방할 수가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약국에 가서 아마 스테로이드 제제 같은데 그걸 사다가 이렇게 먹이고 나는데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좋아지면서 굉장히 그 환자가 저희한테 굉장히 고마움을 많이 느꼈습니다. 또 그래서 제가 본 병원으로 인턴을 다시 돌아왔을 때 제 병원까지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감사를 표하고 의사가 좀 보람 있는 직업이구나 하는 그런 계기들을 더 느끼게 됐습니다. 의사들에게 있어서 선배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선배 없는 일기생으로서 시작을 하셨고 좋은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죠. 앞으로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병원장으로서 과연 이제 어떤 점에 가장 중점을 두고 운영을 해 나갈 계획이신지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취임사에서 밝혔듯이 취임사에서 밝혔듯이 첫째, 병원의 본연의 목적인데, 이제 환자를 최우선으로 하는 병원을 만드는 게 제 목적이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구성원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1,500여 다양한 직종의 구성원들이 있기 때문에 소통이 강조해서 이걸 통해서 미래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 그런 것이고요. 셋째는 지금까지는 환자를 기다리면서 병원에서 오는 환자를 봤는데 좀 찾아가기 서비스를 동원해서 저희가 인근에 있는 여러 기관이나 산업체를 찾아다니면서 또 의사회라든지 찾아다니면서 환자를 확보를 위해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누구나 다 아플 수 있고 병원에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세 가지 이 중점 사항 중에 첫 번째가 환자 중심의 병원을 말씀하셨잖아요. 환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반가운 일이 아닐까 싶은데 쉬운 일은 아니에요. 환자분들이 느끼는 어떤 체감도, 병원에 느끼는 친절도 이런 부분들이 다 각기 다르기 때문에 요구하는 사항도 좀 다를 테고요. 아무래도 구체적으로 좀 생각을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모든 병원들이 환자 최우선으로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네. 또 병원의 본연의 그 의무이기도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네. 우선은 제 생각에는 그 구성원들이 환자를 대하는 태도부터 좀 바꿔야 된다. 그래서 많은 교육을 인문학적인 저도 정확히 그 인문학적 그런 그 지식이 부족한데 그런 교육을 통해서 네. 직원들을 재무장을 하고 또 여러 통로를 통해서 환자들한테 저희가 그 불만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는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터넷이라든지 뭐 소리함이라든지 네. 또 직접 저희 고객 민원실을 찾아서 이런 민원을 주신 거에 대해서 반드시 고객에게 피드백 또 우리 직원들에게 피드백을 해서 계속 개선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의료 환경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깨끗한 환경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 그 환경 속에서 일하는 의료진들의 인문학적 그 사고, 도덕적 사고 이런 부분들이 환자들이 가장 느낄 수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많이 쓰시겠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또 거기에 아마 최근에 많은 서비스 업종에서 도입이 되고 있고 했는데 저희가 아마 고객 만족 경영을 좀 도입을 해서 좀 체계적으로 또 환자와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의사시기 때문에 뭐 환자분들을 많이 만나시잖아요. 예. 이제는 병원장으로서 병원에 오시는 환자분들 목소리도 많이 들으실 것 같은데 이런 점은 좀 병원이 이렇게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말씀들 있으실까요? 아마 어느 병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또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가 역시 뭐 불친절, 또 의사들의 설명 부족, 또 뭐 대기 시간이 너무 길다든지, 또 병원에 입구에 왔을 때 주차장 시설이 불편하다든지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내용들을 저희가 받아서 반드시 그 고객, 환자 입장에서 저희가 받아들여서 그것을 개선하고 그런 내용들을 전 직원이 공유를 하고 또 환자들한테는 반드시 피드백을 갈 수 있도록 또 직원 같은 경우는 이런 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어느 정도 인사 고가에도 반영을 해서 좀 더 환자에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병원 시스템을 재정비할 예정입니다. 예. 뭐 일부 병원에 해당되는 얘기겠습니다만 간혹 그 환자들을 이제 과잉 진료하거나 공포 진료해서 돈 버는 병원들이 많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전공의들조차 비인기과 또 인기과를 나눠서 가는 지금 현실. 그래서 뭐 어느 병원에서는 전공의가 없는 또 전공의 구하기가 어려운 그런 현실이라고 하던데요. 원광덕교 병원은 어떻습니까? 저희 병원은 병원 자체가 그 종교 재단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다른 병원보다 훨씬 그 경제적으로 저렴함이 여러 각도에서 증명이 됐습니다. 특히 그 최근에 저희가 작년에 그 의료 컨설팅 업체를 통해서 저희하고 저희와 유사한 병원하고 비교하는 그런 데이터가 있었는데 특히 그 법정 비급여는 직접 환자들이 지출을 100% 지출을 해야 되는 돈이거든요. 근데 타 병원에 비해서 30-40%가 적게 이렇게 돼서 오히려 그 컨설팅에서는 조금 늘려야 한다.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환자를 위해서 그런 건 실제 정책에는 반영하지 않았고요. 또 아마 특히 서울에 뭐 일부 병원 한정되겠지만 일부 병원에서는 생활보호 대상자를 갖고 있는 이런 분들은 현실적으로 조금 기피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저희 병원은 그런 환자들을 거의 뭐 100% 저희가 수용을 하고 차별 없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인정이 돼서 3-4년 전에는 통계로 이렇게 증명이 돼서 보건복지부로부터 그 장관상도 저희가 받았습니다. 병원 전체적으로. 전공의의 쏠림 현상이 있잖아요. 이것이 이제 진료 수가 문제만의 이야기는 아닐 것 같고요. 그러니까 돈 때문에 꼭 그런 것은 아닐 것 같고. 돈은 아닌 것 같고요. 전공의 쏠림 현상은 여러 각도에서 좀 분석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첫째는 의료 정책 면에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그 복지부나 우리 병원협회에서 좀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그 각 과의 의료 의료 인력을 공급하는 그런 계획이 좀 있어야 되는데 좀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전공의 자체에서는 그
너무 현실의 인기에만 좀 영역하는 경향이 있고 아마 꼭 의사들뿐만 아니라 요새 젊은 사람들의 추세인데 좀 어렵고 힘든 데는 안 올라가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 반영이 돼서 좀 어렵고 힘든 과는 기피를 하고 좀 편하면서 물론 좀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과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의과대학 교수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 의과대 학생들한테 강의할 때는 눈앞에 있는 그 인기에만 영합하지 마라. 네네. 앞으로, 그리고 제가 한 30년 하다 보니까 저희 소아과만 해도 인기가 이렇게 이 폭물선처럼 좋아졌다, 나빠졌다, 좀 그러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인기 없을 때 선택하신 분들이 나중에 훨씬 더 인기가 올라가서 도움이 되는 게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하는데 그런 현상적인 문제는 뭐 정부나 뭐 우리 또 사회 전반적인 의식 자체에 좀 변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의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생명과 직결되는 어려운 과, 뭐 흉부외과라든지 산부인과는 좀 기피를 하는 모양이죠. 그래도. 네. 하지만 의사로서의 어떤 사명감을 가져야지. 그렇죠. 어느 학과가 편하고 어느 학과가 어렵고 이런 부분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원광덕교 병원이요. 보니까 보건복지부 의료기관 인증평가에서 중점으로 두는 이 가치와 신뢰, 안전에 상당히 중요한 핵심 내용을 가지고 일을 하시더군요. 예. 사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아마 앉게 된 이유도 아마 그때 실무 책임 보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1주기하고 2주기 의료관 인증평가를 좀 제가 주도적으로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아마 1주기도 그렇고 2주기도 그렇고 저희가 특히 환자 안전하고 병원이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가 얼마나 이 병원에서 환자가 안전하게 치료할 수 있는지 또 그런 의료질 향상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는지가 중요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병원의 어떤 기초 토대인데 제가 거기서 거의 만점에 가까운 2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이 많이 좀 저희 병원의 자랑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저희 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 기반은 준비되어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환자를 위해서는 친절하고 간편하고 신속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계십니다만 환자들을 진료하는 의료진 그리고 뭐 행정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2,500명의 이 소통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분들이 함께 따라와줘야 이게 가능한 것들인데. 그러니까 이 병원이라는 조직이 상당히 우선 연령부터 다양합니다. 그래서 10대 후반부터 60대 정년을 마치신 분까지 또 연령 직종도 뭐 의사, 간호사, 또 행정, 뭐 전기기사, 청소, 영양사 이 전 직종이 한 좁은 공간 내에서 서로 하모니를 이루면서 이렇게 돌아가는 조직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소통이 굉장히 또 중요하고 또 특히 의사들 같은 경우에는 좀 아시겠지만 약간의 좀 보수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좁게는 자기 과를 넘지 않고 자기 과 위주로 이렇게 운영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과관 또 직종 간 이 경계를 없애서 소통을 하게 된다면 이제 의사 입장에서는 뭐 환자 입장에서는 환자한테 훨씬 더 이렇게 서로 소통을 하고 다학제 간에 여러 과가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양질의 진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연구에서도 한 과에서 한 것보다는 제 생각에 훨씬 더 좋은 성적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최두영 원장님만의 소통 방법이 있으신가요? 아무래도 많이 좀 다가가셔야 되는 지금 현 이제 위치신데. 뭐 제가 특별한 방법은 없고요. 가능하면 좀 많이 직원들하고 웃고 좀 긍정적인 마인드로 이렇게 만나서 대화하고 좀 친화력있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제 성격적인 타고난 성격이 좀 있는 것 같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방송 전에 잠깐 저에게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 병원에 대한 접근 방식이 좀 다르시던데, 일종의 이제 병원을 클리닉 플러스 호텔의 개념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잖아요. 어떤 개념입니까? 그러니까 그 개념이, 저희 종합병원은 여러 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원이로 말하면, 뭐, 한 35개 개원이가 저희 개원 병원이 저희 병원에 들어와 있고, 거기에 이제 숙식이 해결될 수 있는 이제 병원의 하드웨어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좁은 공간에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많은 인원들이 해야 되고 아마 정부에서도 취업
취업생을 늘리기 위한 하나 정책 중에 의료 이 병원 정책에 상당히 관심이 많은 이유가 병원이 인구 집약적인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원광대학교 병원이 개원한 지가 올해로 이제 35년째를 맞고 있습니다. 여전히 뭐 큰 병에 걸리면 아무래도 수도권 대형 병원을 찾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지역 안에서는 원광대학교 병원이 큰 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익산은 이제 KTX가 다음 달 2일이면 또 고속철로가 이제 개통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원광대학교 병원을 찾을 수 있는 지리적 요건, 장점들이 있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잘 활용하실 생각을 좀 가지셔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저희가 사실은 호남선 KTX가 저희 병원에 큰 지금 불리하게 올 것을 염려를 해서 저희가 많은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미 경부선 KTX 때문에 아마 대구가 아마 백화점하고 병원 매출이라 해야 되나? 백화점 매출이고요. 그 병원의 환자 수가 거의 반으로, 처음에 반토막.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실제도 일어났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반토막이 났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미 아마 이미 기존 KTX가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면역력이 생겼다고 하지만 아마 4월 1일이 넘으면 어느 정도 제 병원에 타격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조금 더 지역면하고 소통하고 다가가서 저희 병원에 대한 장점을 많이 소개해드리고 또 개선할 점이 있으면 받아들이지 않을까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환자 중심의 또 친절하고 간편하며 신속할 수 있는 환자 중심의 병원 경영이 첫 번째 핵심 과제로 선정된 이유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 수도권 대형병원 환자의 2분의 1 이상이 아마 지방에서 올라온 환자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비를 하고 있고 의료진의 실력을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시던데요. 사실 의대 교수님이 되시기 전에는 뭐 서울이든 지역이든 어느 곳에든 다 활동을 하시고 지금 교수로 임용이 되신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교수가 되기 위해서는 이미 서울 대형병원에서 이미 연수나 아니면 펠로우십을 다 마쳤고요. 또 교수가 돼서는 또 외국의 연수를 대부분 1, 2년씩 다녀오고 있고 또 최근에는 의료 관련 학회들이 굉장히 분과별로 굉장히 활성화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를 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수술 같은 경우에는 저희 병원에서도 몇 차례 했는데 과별로 와서 시연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지방이나 서울이나 특히 흔한 암 질환이나 중증 질환에 있어서는 큰 의료 질의 차량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걱정하시는 것은 특히 드문 희귀 질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대부분 서울의 대형병원이라고 반드시 희귀 질환을 100% 커버하는 건 아니거든요. 또 희귀 질환만을 특성화하는 병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병원으로 저희가 전원을 이렇게 해드리고 있고 그런 시스템이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지역에 계시는 의료진들도 역시 다 임상 경험 갖고 계시고 외국에서 연수 다 하시고 실력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암이나 중증 질환은 지역 병원에서도 충분히 수술이 가능한 그런 현실이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의료계 현안을 이야기하면서 정부가 제시한 3대 비급여 개선안 문제를 또 빼놓고 하진 않을 수 없는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중에서요 가장 부담이 되는 것이 이제 선택진료비, 상급 병실료, 간병비 제도 이 개선하겠다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저번 월요일 날 제가 아까 의뢰든지 회의를 다녀왔다고 그랬는데 거기에서 아마 복지부 관계자분이 나오셔서 설명을 했는데 아마 여기는 지금도 계속 복지부하고 의료계하고 서로 이렇게 협의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료계 입장에서는 사실 몇 년 전만 해도 되게 병원이 잘 이렇게 운영이 되면 한 5% 정도의 이익률이 나올 수 있다. 물론 여기에는 병원을 완벽하게 경영을 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저희가 병원을 아무리 열심히 잘 운영을 해도 1.5%대 이상의 수익률을 올릴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갈수록 경영은 악화돼 있고 또 이런 거에 대한 적절한 어느 정도 보상과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물론 이제 병원계 입장도 저희도 이제 국민 한 입장으로서는 당연히
환자를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가야 된다는 데는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 의료계는 의료계 나름대로의 고충을 또 이야기하고 있는데 병원 경영이 어렵다. 예. 환자들 입장에서 보면요, 피부에 와닿지 않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병원 가면 뭐 환자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고 예. 늘 밀려 있고 예. 그런데 어떻게 병원이 어려울 수 있을까? 어려운 점은 어떤 점입니까? 결국은 의료 수가 문제 같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뭐 그 선진국하고 바로 비교해서는 안 되겠지만 절대 저희 의료계 입장에서 보면 의료 수가가 낮기 때문에 예.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OECD 가입 국가 중에 우리나라 의사 수가 많은 편이죠. OECD 평균에 비해서 제가 적다고 나와 있고요. 아, 적다고 예, 나와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거기는 한의사를 제외한 거기 때문에 예. 저희 의사하고 한의사를 하면 OECD가 어느 정도에 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역 안에서도 역시 의대, 뭐 한의대 있고 의사분들이 좀 많이 포진되어 있는 그런 지역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면에서 경쟁은 좀 치열하다고 볼 수 있겠죠. 예. 네. 저희 지역이 뭐 인구가 진짜 적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또 의과대학도 저희가 3개가 있고 또 한의과대학도 2개가 있고 네. 그러니까 좀 다른 지역보다 훨씬 치열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치열한 현실 속에서 병원이 어렵다고 하는 의료 수가 부분까지 포함해서요. 어떻게든 이 병원도 경영을 잘해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 개선책을 좀 마련하셔야 될 텐데 원광대학교 병원만의 강점을 좀 자랑해 주신다면. 네, 먼저 저희 병원의 가장 큰 장점은 그동안 국립 위주의 정부 정책 사업이 예. 지정이 됐었는데 저희가 사립 최초로 권역 심내혈관 센터를 전라북도에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3년 연속 운영 평가에서 저희가 11개 권역 센터 중에 1위를 했고 예. 또 관련 교수님 2분이 공로를 인정받아서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또 받았습니다. 네. 전라북도뿐만 아니라 충청남도의 주민들께서도 이 심내혈관 센터가 있다는 걸 알고 계시고 많이 찾아오셨어요. 네, 많이 오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런 면에서 이제 서해지방해양경찰청, 군산해양경찰서 항공대 4년 전부터 협약을 맺어서 이 응급 환자인 것이잖아요. 예. 예. 발빠르게 움직임을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아마 이 헬기가 병원에 착륙을 하려면 좀 특수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런 4년 전부터 저희는 헬기가 안착할 수 있는 병원 내 헬기장을 준비하였고, 또 아마 도내에서는 네. 저희만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하. 실제로 헬기를 통한 응급 환자들이 계속 이송이 되고 있습니다. 예. 신생아 집중치료센터 이야기를 또 하지 않을 수 없는데, 결혼하는 연령이 이제 또, 많아지면서, 높아지면서, 미체중 신생 아이들도 많이 나오고 있어서요. 그 집중치료가 필요하잖아요. 예. 그래서 저희 병원이 3년 전에 국책사업을 수주를 해서 특히 신생아 미숙아의 생존율은 기계와의 싸움이거든요. 고도로 정밀화된 그런 기계가 필요한데 네. 저희가 완전히 다 준비가 돼 있고 또 타 병원과 비교해서 생존율에 있어서도 거의 차이가 없을 서울의 여타 대학 병원과 차이가 없을 정도의 생존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병원도 이제 어려운 지금 상황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병원이 살아남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방안들을 좀 모색하셔야 될 텐데. 제가 이번에 병원장에 응모하면서 익산시의 인구 이동을 봤더니 앞으로 10년 내에 익산 인구의 23%가 65세 이상의 노령인구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도 노인 친화 병원 하면 굉장히 어르신들이 기분이 나쁠 것 같아서 저희가 어르신 친화 병원으로 병원 시설이라든지 장비 이런 것들을 계속 개선해 나가고 또 최근에 이런 노인 관련 학회나 의료 관련 학회들이 굉장히 활성화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인 학회에 우리 교수님들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연수나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독려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원광대학교는 양한방 협진이 가능하다는 것이 또 많은 분들에게 또 장점으로 생각이 되는 부분 아닐까 싶은데. 예. 아마 양방과 한방을 같이 가지고 있는 대학은 아마 경희대하고 저희 원광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상당히 실제적으로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좀 접근이 다른 서로 양방과 한방이 접근을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먼저 우리 구성원들, 교수님들 간에 가장 소통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여러 과에서 골관절계라든지 또 통증 관련과 또 뇌신경계, 뇌졸중 같은 이런 한 분야에서 한방 교수님들하고 저희 교수님들하고 활발히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 이와 관련 국책 사업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국책 사업도 적극적으로 좀 수주를 해서 좀 지금보다는 훨씬 더 단계적으로 좀 업그레이드를 시킬 예정입니다. 예. 요즘 보니까요, 국내 환자뿐만 아니라 중국 등 이 아시아권역 해외에서도 많은 국내, 특히 원광덕교 병원에 의료 관광을 오시는 분들이 많아졌다면서요. 한 해 보니까 20만 명 이상이 우리나라의 의료 관광을 다녀간다는데 원광덕교 병원에도 많은 이 의료 관광이 되고 있죠. 어떻습니까? 저희가 사실은 8년 전부터 이런 회환자 유치 사업에 처음 뛰어들었는데 당시만 해도 저희가 지방이고 교통 수단도 좀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군산 미 공군이 계기가 돼서 그 뒤로 계속 국책 사업도 한 20억 이상 수주를 해서 계속 노력을 해왔고 또 작년 기준에서 환자가 1,500명 이상 저희 병원을 방문을 해서 치료를 받았고 또 몽골 해외 의료인들도 한 100여 명 이상 제 병원에서 연수를 받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국제진료센터의 지금 역할 활성화가 잘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아무래도 지역 경제 상당한 그 경제적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최근 아마 저희 병원뿐만 아니라 회환자 유치 사업에 뛰어든 많은 병원들이 이걸 어떻게 해서 의료 관광과 연결을 하냐. 사실은 저희가 이런 회환자 유치 사업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보건복지부나 전라북도 또 익산시의 도움이 없었으면 오늘 이 자리까지 올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 전라북도에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이 사업에 지원을 해주고 있고 저희도 지금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전라북도의 백제문화권 건강자원과 연계한 또 한방이라든지 홍상 스파 이런 게 연계한 제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고요. 지금까지 업적으로 보면 저희가 몽골 환자 같은 경우가 저희 많은 환자가 오는데 되게 아마 몽골에 아마 바다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새만금 한옥마을을 이어지는 이런 관광 시스템을 만들어 드렸더니 코스가 되겠군요. 그랬더니 굉장히 놀라라하고 굉장히 좋아라 했습니다. 이러한 이제 노력들 덕분일까요? 몇 년 사이 원광덕교 병원이 이 성적 면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어느 정도 그 성적이 좀 발표가 됐죠? 환자가 저희 병원에 와서 또 얼마나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는 직접적인 보여주는 데이터가 건강심사원에서는 의료 질 평가가 있습니다. 상당히 다양한 영역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 감염 여부라든지 감염과 관련된 또 수술, 또 암과 관련된 이런 평가들이 매년 진행이 되고 있는데 거의 전 영역에서 저희가 계속 A등급의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역 상급 이 종합병원으로 재지정도 받으셨고요. 지역 상급 종합병원의 지정 요건이 굉장히 까다로워졌다면서요? 어떻습니까? 저희가 43개 상급 종합병원 중에 아마 도내에는 전북대 병원하고 저희 병원이 받았습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인구 분포도거든요. 근데 전라북도가 인구가 아시다시피 적기 때문에 대개 상급 종합병원으로 인구 대비로 한 1.67개 정도 이렇게 계산이 된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웠었는데 저희가 받게 됐고 또 하나는 거기서 환자 중증도가 굉장히 중요하게 반영이 되거든요. 근데 저희 병원뿐만 아니라 지방의 모든 병원들이 이 중증도에서 서울의 병원에 비해서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좀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저희가 이번에 다행히도 아마 1994년 이후로 계속 이번에 재지정을 받게 됐습니다. 43개 상급 종합병원이 있습니다만 도청 수재지가 아닌 곳에서 이 상급 종합병원이 지정이 된 곳은 43개 중에 한 3곳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이런 기사를 봤는데 그만큼
지역민들에게 의료 어떤 서비스, 의료 질이 상당히 높아졌다 이렇게 좀 봐야 되는 것이죠. 예. 네. 네, 그렇게 저희는 공급자 입장이 저희 병원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 아마 지역 주민들도 좀 저희 어려운 점을 좀 이해해 주시고 예. 좀 저희 병원을 더욱더 좀 사랑해 주시고 또 부족한 점은 저희도 지속적으로 네. 지적해 주시면 고쳐나갈 예정입니다. 도청 소재지가 아닌 곳 중에 이 상급 종합병원으로 지정된 곳이 한 3곳밖에 되지 않을 정도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료의 서비스, 의료의 질을 많은 지역민들이 지금 받고 계시는 건데, 그런데 이 상급 종합병원이 지정되고 유지되려면 어느 정도 인구가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저희의 가장 또 그 불리한 점의 하나인데, 예. 최소한 인구가 주변 인구가 100만 정도는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전라북도가 한 180만이 되기 때문에 그 인구 여력에서 저희가 절대 좀 불리한 것 같습니다. 네. 또 하나 상급 종합병원의 평가에도 중요하게 여기는 게 그 질환 중증도인데 지방의 많은 병원들이 또 이 중증도 때문에 서울의 여타 병원에 비해서 상당히 불리한 입장이 있습니다. 예. 자, 지역의 상급 종합병원으로서 지역민들에게 의료의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최대용 원장님이 의사의 길을 걷기 시작한 지도 이제 30년이 가까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과는 소아과, 소아청소년과죠. 예. 기억에 남는 환자, 또 의사생활 하시면서 기억에 남는 일들이 좀 많이 있었겠죠. 제가 소아과 중에 소아 혈액 종양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되게 소아암 환자들은 사실 다른 성인암에 비해서 상당히 애우가 좋습니다. 그래서 암은 애우는 좋지만 상당히 장시간, 뭐 2년 내지 3년을 치료를 해야 되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시간 치료하다 보면 환자나 환자 보호자하고 굉장히 이렇게 친밀한 관계가 성립이 되고, 또 암이라는 특성상 계속 추적 관찰을 해야 되는데, 가장 이제 보람 있었던 것은 애들이 크면서 뭐 자기 진로 문제도 그 추적 검사 동안에 상담을 하고, 또 어떤 애는 취직이 돼서 저한테 첫 봉급으로 선물을 가져온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보람도, 의사로서 보람을 많이 느꼈고, 또 좀 어떤 애는 또 여자친구도 이렇게 같이 병원에 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분야가 사실 암 분야가 사실 어려운 분야 아닙니까요? 개인적으로 보람이 있었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 생명을 주신 은인이시기도 하시고 아버지 같은 분이시네요. 네. 커서 이 봉급 받아서 보통은 부모님 내복 사시는 것이 보통의 일입니다만, 그 소아과 선생님을 찾아가는 일은 상당히 인상적인 그런 추억이 아닐까 싶습니다. 의사라는 직업이 조금 존경받는 직업이시잖아요. 하지만 또 그 내면에는 힘든 또 직업일 수도 있고요. 최대용 원장께서는 가장 어떤 점이 힘든 상황이었을까요? 역시 제 전공하고 관련이 돼 있는데, 또 이런 치료를 하다 보면 또 본인이 예측치보다 합병증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이런 경우라든지 치료가 잘 되다가도 재발을 한다든지, 또 어떤 경우에는 현대의학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병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보호자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환자나 보호자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는 그걸 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어떤 경우에는 저희가 가능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또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는 의사들의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가장 가슴이 아프고, 내가 전생에 죄가 좀 많은갑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시잖아요. 환자를 치료하는 것보다 환자의 마음을 먼저 읽어주는 것이 더 오히려 더 중요한 일이다. 아마 최대용 원장님도 그런 말씀을 좀 해주신 것 같아요. 고치지 못하는 환자의 모습 보실 때 참, 이게 의사의 한계, 인간의 한계인 것인가라는 참 안타까움도 많이 크시겠습니다. 그 아이 환자들 보시면서, 이 아이들이 빨리 치료가 돼서, 완쾌돼서 나가야 될 텐데, 이런 생각 가지면서 병원에 있을 때 그래도 이 아이들이 좀 그래도 편안하고 조금 즐겁게 할 수 있도록 환자들을 위해서 모임도 만드셨다면서요? 사실은 편하게 한 건 아니고요. 제가 처음 전공했던 해도 상당히 경제적으로 우리나라가 조금 어려울 때였습니다. 그래서 특히 소아암 환자나 그때만 해도 혈액 질환 환자들 같은 경우
치료를 받는 것도 문제지만 또 경제적인 문제가 상당히 컸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이제 원누리 후원회라고 저희가 소아암이나 혈액질환 환자를 하는 경우를 위해서 네. 원내나 또 지역민 중에 일부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이 동참을 해주셔서 네. 제가 후원금을 받아가지고 그 치료에 좀 도움, 좀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자들 같은 거 많은 도움을 주어왔습니다. 예. 그러다가 그 최근 4, 5년 전부터는 좀 병원 내 전체적으로 이걸 확산을 해보자 하는 의견들이 있어서 좀 더 병원 내 더 많은 후원자를 확보를 해서 네. 지금은 병원 내 성인까지 좀 어려운 환자들의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저희가 해외봉사나 갔을 때 또 일부 저희가 이 후원금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후원자가 좀 많아져야 되겠습니다. 예. 앞에서 이제 중국 등 아시아의 해외에서 의료 관광 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셨는데 반대로 해외 의료 봉사도 자주 가시잖아요. 그렇죠? 예. 저희 병원은 1년에 한 2차례 정도 네. 저희가 캄보디아나 베트남, 네팔 필요에 따라서 중국 뭐 이런 데 계속 지속적으로 해외 의료 봉사를 실시하고 있고 네. 또 필요한 경우에는 그 봉사 때 거기에 그 치료를 받지 못하는 또 꼭 수술이 필요한 환자 같은 경우는 직접 저희 병원으로 저희가 경비를 부담을 해서 환자를 유치를 해서 치료를 해서 이렇게 돌려보내고 있습니다. 네. 최대영 원장님도 다녀오신 경험이 있으시죠? 예, 저도 한번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두 차례 캄보디아하고 중국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네. 어떤 점을 좀 느끼셨어요? 좀 제가 갔을 때는 조금 그 상황이 안 좋았을 때 갔는데 첫 느낌이 제가 대한민국에 태어나기를 잘했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역시 의료진의 손길을 아직도 원하는 곳들이 많이 있구나. 한때 뭐 우리나라도 역시 어려운 시기에는 도움을 또 받았고. 도움을 받았던 나라였고요. 네. 의사의 길을 가는 전공의들,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런 해외 의료 봉사를 통해서 더욱더 의사의 어떤 사명감, 소명의식을 더욱더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또 그런 목적도 해외 의료 봉사에 들어 있습니다. 네. 원장님 경력을 제가 좀 이렇게 살펴봤는데, 전문의 시험 출제도 하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대입 수능 같은 그 출제위원 이렇게 지금 보면 되게 텐데. 크게 여기서 논할 정도의 자랑은 아니고요. 한 11년 정도 제가 소아과 전문의 시험에 출제위원으로 참여를 했었는데, 참여를 하면서 제가 혈액 종양 파트인데 되게 10문제를 출제를 합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 1년에 3번씩 2박 3일씩 모여서 저희가 그 10문제를 위해서 계속 수정, 보완 작업을 해서 출제까지 이루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학생들한테 미안한 경우에는 사실 학교 시험 문제는 하루도 안 걸려서 저희가 시험 문제를 내서 출제를 하다 보니까 좀 양질의 문제를 제공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한 번 좀 국가적으로 좀 문제를 일으켰던 게 저희가 되게 자격 시험은 90%를 이렇게 목적으로 해서 문제 설정을 합니다. 90% 이상은 다 합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시험 문제 난이도 조정이거든요. 그런데요? 근데 2, 3년 전인가 저희가 56%로 난이도 조정이 실패해가지고 이게 막 국가적으로 상당히 좀 시끄럽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좀 문책도 좀 받고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왜 난이도 조절이 왜 실패했을까요? 56%밖에 합격할 수 없어서 너무 어렵게 낸 겁니까? 네, 사실 그 전에 저희 학회가 너무 시험 문제를 잘 냈다고 그래서 의학회로부터 상도 받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좀 자신 있게 되다 보니까 난이도 조절을 좀 너무 어렵게 되지 않았냐. 네. 전문의 시험의 출제위원으로 활동하실 정도면 이제 실력은 이미 인정받으신 분이시라는 감사합니다. 걸 다시 한번 알 수가 있겠고요. 상당히 이제 원장님이 되셨고 그리고 의사의 길을 한 30년 이렇게 걸어오셨습니다. 의사가 요즘 시대에 이러한 철학은 좀 가졌으면 좋겠다. 본인만의 어떤 의사로서의 철학이 어떤 점일까요? 저도 의사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갖지 못했는데 제가 이제 30년 의사 생활을 하면서 초창기에는 대부분 환자 질병만을 이렇게 보는 의사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나이가 지나가면서 환자의 질병 플러스 마음까지 갈 수 있는 의사가 됐다고 완벽하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지금도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게 의사의 가장 소명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환자의 마음에서 신뢰받는 의사, 마음으로부터 존경받는 의사가 우리 의사들의 가장 큰
목적이 아닐까, 존재의 가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강의하실 때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 드리면은 제자들이 이렇게 잘 받아들이던가요? 아유, 무슨 말씀입니까? 돈이 되는, 돈 버는 의사, 뭐 훌륭한 의사 이렇게. 사실 저도 학교 다닐 때, 네. 뭐 교수님 말하면 별로 관심 없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런 말들이 그 당시에는 느낌이 없다 하더라도 반복돼서 그렇죠. 되다 보면 네. 언젠가는 느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예. 원광대학교 병원의 가장 큰 핵심 내용은 바로 이제 환자를 위한 병원이라는 말씀하셨고, 그 환자를 위해서는 소통이 필요하다는 말씀, 그리고 그 마음 먼저 이해해야 된다는 말씀이 아마 오늘 1시간 동안에 일맥상통한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종합 상급병원 특히 수장이 되셨습니다. 앞으로 지역민들에게 어떤 의료적 혜택을 좀 더 드리고 싶어 하실지 그 마무리 말씀으로 좀 전해주시죠. 네, 저희 병원이 그 30만 인구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성장할 수 있던 가장 근본적인 배경은 지역민들의 사랑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랑과 그 때때로 병원에 대한 조언이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지역민들과 소통하고 대화를 하고 건의를 받아들여서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금 부족하시더라도 계속 사랑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환자들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시는 그런 원광대학교 병원 잘 만들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소중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병원에서요, 좋은 치료 결과를 얻기 위해서 지켜야 할 것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환자는 의사에게 신뢰를, 그리고 의사는 환자에게 공감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의사와 환자가 서로 신뢰하고 공감하는 그런 의료 환경이 빨리 정착되기를 바라고 있고, 원광대학교 병원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